자, 바로 전 시간에 학습활동 1, 2번을 했죠. 여러분들 다 잘 정리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까지 해서 우리는 나와 자연,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이기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나와 자연의 어떤 그것도 동등하다. 나와 타인이 동등하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에 가지는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얘기하면서 3번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학습 활동에서 보면 시 작품이 하나 나와요. 오봉욱의 등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철학 동화인데 이거 작년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림책 토론하기 하면서 이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했죠. 이 작은 산새의 무게와 이 석가모니의 무게가 결국에는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나와 생명의 무게를 재면 똑같으니 그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생명 존중 사상도 이야기를 같이 했었죠. 이 작품이 왜 기억나느냐? 결국에는 나와 자연,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놓는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23페이지의 등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불 작품을 한번 봅시다. 등불, 오봉욱.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 움켜쥐고 영차 손 짠듯만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순간 개미 앞길이 환해집니다. 우선 개미가 뭔가 그 죽은 나방이니까 먹이를 들고 가려고 영차영차 힘들게 오르고 있을 때, 자, 개미한테 한 아이가 길을 비켜줘요. 길을 비켜주는 이 한 아이는 뭐예요? 개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등불이 되는 거죠. 환한 등불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 7살짜리 계집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집아이가 그냥 꽃이 아니에요. 허리가 꺾인 꽃이죠. 이게 무슨 글씨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밴드를 붙여줘요. 이 밴드도 뭐예요? 환한 등불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붙여준 밴드가 환한 등불이 되는 거죠.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서 누군가에게서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아이에게서 한 아이, 7살짜리 계집아이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에게서 배운 점은 뭐예요? 누군가의 등불. 근데 그 누군가가 되게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한 개미, 그리고 그냥 옆에서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꽃, 허리 꺾인 꽃. 근데 이런 되게 작은 미물 같은 그런 존재에게도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태도.
이걸 배웠다고 지금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생명의 무게라는 작품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하죠. 생명은 이 내가 가진 가치와 이 작은 개미나 꽃이 가진 가치가 같으니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구할 것이 아니라 잘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 이 3번에서 묻고 있는 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에서 시적 화자. 시 얘기 다시 또 해볼까요? 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작품 제목은 등불이에요. 이 등불이 주제를 알려주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다 이런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생명 존중 태도를 갖자. 제목에서 등불이라는 제목에서 주제가 잘 드러납니다. 자, 근데 시적 화자가 나라고 나오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두 아이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 이 화자는 어떤 상황? 두 아이를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의 행위에 대한 정서와 태도는 어떠느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배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행동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 존중 태도를 배웁시다,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어, 상징적 시어,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이거 파악해야 되죠? 상징적 시어, 가장 중요한 상징적 시어는 등불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등불이라고 표현했냐, 뭔가를 환하게 비춰준다. 그래서 생명 존중의 태도가 드러나는 건 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들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태도, 이걸 등불이라는 상징적 시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 첫 번째,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씁니다. 펼쳐집니다. 배웁니다. 요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였죠? 그 복숭아 나무 곁에서, 그 시였죠? 그 복숭아 나무 곁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씁니다 하는 높임 표현. 고맙습니다. 경어체라고 했죠. 경어체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해서 뭘 드러낼까요? 표현상의 특징은 결국에는 어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했어요. 경어체를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배운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이 한 아이와 7살짜리 계집아이한테 배운다고 했죠.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생명 존중해야 되는구나. 생명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경어체를 쓰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아이의 태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높임 표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찾을 수 있을까요? 구조가 대꾸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1연과 2연의 구조가
유사해요.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그러면서 약간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연애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약간 변주를 하지만 어떤 아이를 보고 난 걔한테서 환해지는 걸 봤어. 환해지는 걸 봤어. 이러면서 이 두 아이를 본 경험을 구조 유사하게 병렬을 합니다. 병렬으로 제시를 해요. 병렬은 이제 나란히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해서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우리 생명 존중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일이야. 이렇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파란색으로 쓸까? 어쨌든 모든 표현상의 특징들은 결국엔 어디로 다 귀결이 되냐면 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인 생명 존중, 자세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특징들이 뭐였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러면 이 작품 다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서 작품 정리는 뭐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선생님이 표현상의 특징 정리해줬고, 시적 화자 쭉 정리했으니까 그걸 작품 정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이 뭘까? 결국에는 되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 아주 작은 존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의 윤리적, 인식적 기능을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에는 직접 이 맨 마지막 줄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 우리가 시를 읽으면 사실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넓게 만드는 거죠.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삶의 지혜도 깨닫고 이런 세계에 대한 통찰력도 기르고 이런 것이 바로 문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탄생 이래 유례없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거리두기를 해라, 어디, 외출을 삼가라, 뭐, 이렇게 해서 학교 개학이 늦어지고 하는 건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책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아주 유용한 간접 경험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독서를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여러분들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면 관순수필 읽으면 되고요. 이규보의 슬견설을 우리가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생명의 무게 얘기하면서 이규보의 슬견설을 선생님이 제시했습니다. 개의 죽음과 그다음에 그 아주 작은 피 빨아먹는 이 있죠? 이의 죽음의 크기를 동등하게 보는 이야기였죠.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가치는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가 같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소단원이 끝이 나요. 그래서 문학의 본질이란 건 뭐냐? 여기서 24페이지, 25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문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사상,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에요.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예술인데 여러분들 이거 개념 안 외워도 됩니다.
야, 문학은 무엇이야? 이거 서술형이야. 써봐. 이렇게 안 낼 거예요. 미리 말했습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왜 책을 읽지? 책을 읽으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능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정서적, 미적 기능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 정서적, 미적 기능 이건 뭐냐면 우리는 아름답고 탁월한 언어 표현을 보면 와 대단하다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베를메메어라고 하는 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을 이 배를 매는 과정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빗대서 표현했을까? 너무나 그 비유적인 표현이 참 탁월하다. 이렇게 감탄하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서적, 미적으로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삶을 고양시킨 겁니다. 그리고 인식적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잘 이해하게 하고, 우리는 너무 그동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도 이제 그림책 토론이었는데, 아기 코끼리와 나? 였던가요? 거기에서 보면 이 야생동물, 야생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정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그 행동이 이 야생동물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 같은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인간 중심에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일단 마지막 윤리적 기능은 옳은 것, 그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둬야 될 게 뭔지, 옳은 것은 뭔지, 안 좋은 것은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남 플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나와 다른 대상, 그게 자연이 되었든, 다른 타인이 되었든, 어쨌든 모든 대상들은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같은 무게만큼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주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플립을 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하나 더 확장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플립과 같은 그런 자연물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1학년 때 그 생명의 무게를 하면서 동물권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인권과 동물권의 무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타의와 타별이라는 주제의 추가 활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차이는 뭔가 다른 거죠. 다른 것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다름에 의해서 어떤 등급을 나누거나 어떤 구분을 짓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받는다 하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죠? 당연히 어떤 대상들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복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차별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잘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 문제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림 속에서 혹시 이걸 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거랑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지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 전체 화면으로 놓고 봐야 잘 보이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혐오랑 차별은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혐오가 차별적 구조에서 싹트고 있어서 혐오가 차별을 아주 공고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하나씩 그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 이번 생은 망했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왜냐면 여기 이 사람을 보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따지면 뭐 공부일까요? 혹은 원하는 일이겠죠? 이게 뭔가 주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볼까요? 뭐 여기에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빈곤한 사람들, 노인, 어른,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것들 범죄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징후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기사 같은 것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2011년의 기사긴 한데 뭐 기사 제목이 보수단체 간부 모친 살해 용의자 조선족인 듯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외국인 뭐 우리 조선족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다른 외국인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미 범죄자로 보는 시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죠. 예, 차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남편이 특히 여성 엄마들의 모습을 볼 때 뭐 맘충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애들은 시끄러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놀긴 하면서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에는 군대도 안 가면서 특혜만 누리는 것들, 살부터 빼라, 취집하면 되잖아. 취집이라는 건 시집 가서 취직한다는 뭐,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집값 떨어진다, 밖에는 왜 나오느냐, 이런 뭐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성소수자에게는 뭐 KXX 너희들은 병이다 뭐 이런 식의 시각들을 가지는 것도 있고 자 혹시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다면 지금쯤 한번 나는 사실 내가 차별한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런 말들을 한 번이라도 내뱉었나? 차별을 해봤나? 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우리는 교과서에서 글로 배울 때는 맞아 차별 같은 건 하지 않아야 돼 모두 다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공공연하게 차별을 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선생님이 사례 5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이게 이번 시간에 출석 과제입니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의 사례가 있죠. 이 사례들에서 차별일까 아닐까, 차별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주면 되고 그 이유도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이 씨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지를 읽을 수 없어서 문제를 못 풀었다. 사실 어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차별을 두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려줬으니까 1번부터 쭉 5번까지
여러분들은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댓글에 써주면 됩니다. 5가지 이 사례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좀 깊이 고민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또 길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5개의 사례나 있으니까 이 예시처럼 나는 1번 쓰고 차별이다 하고 이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 한 줄이면 돼요. 근데 이유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선생님이 한 학기 한 권씩 읽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차별이다 아니다라고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드는 건 내가 주장하는 말을 굉장히 탄탄하게 보여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한다고 생각해도 좋으니 나는 차별이다 혹은 어떻게 쓰면 돼?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쓰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를 하나씩 달면 됩니다. 이걸 1번부터 5번까지 쭉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 선생님이 출석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쓰면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차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이런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당했다면 그러지 않도록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